네, 자세한 말씀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최병목 전 월간조선 편집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조금 전에 최순실 씨가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온 뒤에 이경재 담당 변호인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1시간 반 동안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는 수사 방식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공소장만 하더라도 무려 26페이지에 달하고 오늘 제가 제출한 의견서만 해도 30여 쪽에 달해요. 모든 혐의를 부인하시는 거죠? 근데 뭐 이거를 모든 혐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모관계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사실이 아닙니다. 네. 자, 최병욱 편집장,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1시간 반 가까이 지금 최순실 공판정에 같이 있다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일체 없다. 그렇죠. 근데 오늘 원래 최순실 씨가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안 나와도 되는 날입니다. 공식으로 이제 원래 본재판 준비하기 전에 공판 이제 준비기일이라고 그러죠. 절차 정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그렇습니다. 굳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경재 변호사가 네. 웬만하면 나오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했다고 그러고 네. 최순실 씨는 이제 원래 당초의 입장은 안 나오겠다고 했다는데 아마 네. 변호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변호사는 그럼 왜 최순실 씨한테 이 공판 준비기일에 나오라고 했는 것인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건데 네. 아마도 전체적인 분위기 또 검찰이 뭘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판장에 이렇게 나오면은 네. 아무래도 좀 그 판사한테 약간은 공손한 면 같은 걸 보이게 되거든요. 재판부에 뭔가 좀 이게 좀 성의를 보인다. 그렇죠. 느낌은 이제 분명히 그런 있겠죠. 의미에서 네. 권유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또 그 검찰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최순실 씨는 사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네. 그걸 이제 나는 죄가 없다. 죄수복을 내가 입을 이유가 없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는데 네. 오늘은 그게 아니고 죄수복을 입고 나왔단 말이죠. 네. 이거부터 보면 그 최순실 씨는 하여튼 법정에 가서는 최대한 공손한 모습을 보이겠다. 그래서 무언가 선처를 내지는 거기서 무죄를 입증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상일 대변인. 네. 이제 인정신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주소, 직업 이걸 좀 밝히는데 네. 최순실은 자기 직업을 임대업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네, 뭐 임대업이라고 밝히고 이제 주소는 이제 저 신사동 쪽에 네, 네. 미승빌딩이라고 네, 했고요. 네. 고향은 본적은 강원도 정선이다. 네네. 임대업이 이제 본인 직업이라고 지금 밝힌 것 같아요. 좀 특이해요. 과거에는 뭐 유치원 원장도 그렇죠. 원장 얘기했고. 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뭐 아마 유치원 손 뗐고 네. 그 큰 빌딩 미승 빌딩 네. 거기에 임대를 주고 있는 거는 뭐 틀림없고 네. 또 뭐 예컨대 지금은 떠났지만 그 빌딩에 그 모피업자 문제 네. 모피업자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뭐 본인은 내 직업은 아마 이제 재판정에서 먼저 임대업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라고 답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그 임대 수익이 얼마 정도인지는 몰라도 지금 뭐 최순실 씨가 임대업을 통해서 네. 기여소득을 올리고 있는 건 뭐 틀림없죠. 네. 네. 자, 김국정 지금 아마 이번에서 이 변호인단이 아마 강하게 일단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좀 맞서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얘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검찰에서 우리는 문제가 된 가장 핵심적인 연설문의 유출 문제가 다뤄졌던 태블릿 PC는 우리는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제 아예 법원에다가 예. 재판부에 이제 좀 감정 요청을 해달라. 네, 네. 그럼 태블릿 PC도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첫 공판이지만 네. 보니까 작전을 갖다가 좀 치밀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네. 증거 모든 거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질 거 걸고 넘어져서 네. 시간을 좀 벌겠다는 게 우선 하나가 읽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 국정조사 때 위증 문제가 지금 요새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 문제까지 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작전을 갖다가 그 내부에서 네. 여러 가지를 갖다 다 짠 것 같다. 특히 네. 태블릿 PC 부분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끼리는 네. 그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좀 때리기를 하겠다. 네. 그런 어떤 모종의 작전들을 갖다 세우고 지금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오늘 네. 저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통령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공모 부분을 갖다가 부인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전에 작전을 짜고 하나하나 다 따져서 시간을 벌면서 그 재판에 임하겠다. 네. 예, 그렇게 지금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 교수도 지금 좀 보셨겠지만 검찰은 이게 태블릿 PC 문제의 태블릿 PC는 정호성 비서관의 문서 유출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네네. 최순실 당신하고는 별로 얘기가 없어서 우리가 안 보여준 것이지만 우리가 실물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검찰도 강압 수사가 지금 그렇게까지 되겠느냐? 네. 좀 그건 이제 구치소까지 직접 찾아와서 수사를 했으니까 강압 수사 아니냐고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첫 재판에 나와서 변호인이 지금 최순실 씨의 변론 논리로서 몇 가지 제시한 것들이요. 강압수사, 네. 그 다음에 태블릿 PC가 없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일체 부인하고 있는 이 태도를 보면 좀 창피할 정도로 좀 자범 수준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정말 전대미문의 큰 이 국정농단의 주범인데 네. 와가지고 거의 소매치기가 와서 소매치기 한 사실 잡아떼듯이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블릿 PC는 이미 검찰에서 수차례 객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자료와 몇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이 최순실 씨가 갖고 다녔고 썼다는 것을 입증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갖다가 지금 아니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블릿 PC 관련돼서는 또 알려진 자기 목소리가 하나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조사에서 네. 박영선 의원이 녹음 파일 공개했을 공개했죠. 때 자기가 분명히 자기 입으로 야 그거 내가 아닌 걸로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해라. 지시한 목소리를 온 국민이 다 들었는데 네. 지금 와가지고 태블릿 PC를 못 봤다? 정말 자범 중에 자범식의 대응이라서 네. 좀 서글픕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저는 대통령 헌재 답변서 보면서 네. 오늘 최순실 재판 보니까 대통령 수준으로 봤는데 자법 수준으로 보셨군요. 대통령도 자범 수준 같습니다. 이게.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도 인정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1차 담화 때부터 인정한 부분이 바로 연설문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의견을 구했다고 그럼 했죠.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조리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 진술을 보면 청와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네. 일요일 날. 그러면 도움을 받으려면 일요일 날만 들어가서는 도움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는 도구가 있었을 텐데 그 도구가 결국은 태블릿 PC든 컴퓨터든 뭐 이런 거로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인정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부인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고영태 씨도 바로 그 연설문 고친다 하는 얘기를 고영태 씨가 최초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연설문을 지금 뭘로 고치나요? 결국은 저 컴퓨터로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이렇게 맞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보면 지금 최순실 씨가 그게 내게 아니다라고 아무리 부인해 본들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사진도 있고 이렇게 셀카로 찍은 네.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객관적인 정황하고 너무나 똑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최순실 씨 부인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일 대변인도 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나 정호성 비서관은 또 그쪽 변호인들은 이분들은 출석을 안 했는데 자, 대포 추근의 공소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네.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정호성 비서관도 대통령 뜻을 받들어 했다고 그러고 네. 안종범 전 수석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 그 변호인단이 낸 그 헌재에 낸 답변서하고 네.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네.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살리라는 취지로 좀 도와주라는 취지로 했는데 안종범 경제수석이 그거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무리하게 해서 KD 코퍼레이션에 뭐 현대차 납품하게 하고 뭐 등등 대체로 안종범 경제수석이 그 취지를 좀 과하게 해석을 해서 알아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최순실 씨의 어떤 범죄 행위나 이런 건 대통령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근데 지금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연설문 등을 비롯한 대통령 기록물 유출과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그렇죠. 최순실 씨 손에 다 넘어갔고 우리 편집장님 말씀하셨지만 일요일마다 최순실이 찾아와서 그 소위 3인방하고 회의를 해서 아마 네. 그 한 주에 있을 이야기 또 대통령이 2013년 12월 하고 계시단 말이죠. 네. 그러나 정호성 비서관은 대통령 뜻을 받들어 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대통령 지시대로 자기들은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이 앞으로 이걸 기준으로 공소장을 만들었지만 네.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는 뭐 오늘 이야기한 그런 맥락에서 계속 하겠지만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뭐 누가 봐도 좀 자명해 보이고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소추 심리 과정에서도
지금 보도된 내용 또 검찰 공소장에 담긴 내용 앞으로 특검이 수사할 내용 등을 감안해서 판단한다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대충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최순실 씨의 저 오늘 나와서 나온 그런 부인, 모든 걸 부인하는 저 태도하고 네. 어제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출했던 이 변론 요지를 보면 정말 아까도 이제 서글프다는 말씀드렸는데 저런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대통령이 휘둘렸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분이 나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저런 수준밖에 안 되는 무책임한 모르는 것을 부인하고 모르서 일관하는 저 최순실 씨한테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당하고 거기에 또 사익이 끼어가지고 모든 걸 해내고 거기에 정부와 대학과 기업이 휘철거리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이 정말 같이 쓸려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망신스럽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저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 뭐 같은 급이니까 놀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대통령도 자기가 정호성 비서관이 몇십 년 데리고 다니는 자기 수족 같은 참모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정호성 비서관은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뭐하러 그걸 유출을 시키고 갖다 전달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하나라도 빠짐없이 시행을 잘하려고 매번 녹음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지시사항을.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수족처럼 부린 사람인데 모든 걸 나는 몰랐다. 정호성이 알아서 한 것이고 안종범이 알아서 했다. 안종범 대학교 교수 잘하다가 거기 가가지고 대통령이 시키지 않고 뭐하러 가져가겠습니까? 안종범이 최순실을 알 리가 없잖아요. 네. 대통령도 정말 저렇게 무책임하게 자기 수족 하나 자기 부하 하나 챙겨주지 못하고 대범한 모습 보이죠. 마지막까지 이 사건의 마지막 끝장까지도 정말 사람들을 좀 화나게 하는 그런 둘 다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최병국 편집장이 보시기에 지금 안정범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는 했지만 최순실은 정윤의 부인인 줄만 알았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것도 못 믿겠어요. 아니 최순실 씨가 그 흔히 우리가 더 높은 걸로 권력 서열로 보면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윤혜 씨가 최순실 남편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해야 오히려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몰랐다는 거를 굉장히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윤혜 씨 부인인 거는 또 어떻게 알았나요? 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사실은 특정인과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안종범 경제수석한테 지시를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메모를 해서 자기 수첩에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 사람, 뭐 이 사람 민원 또는 중소기업도 최순실 씨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 뭐 이런 것도 민원을 계속해서 지시를 한다든가 하면은 안종범 전 수석도 대통령이 중소기업도 열심히 챙기는구나. 내지는 자,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뭐를 지원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거는 전부 다 최순실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만 지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정윤혜 씨 부인인 줄만 알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 저는 이런 데 의문이 들고. 자, 우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원래 수석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부리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은 무비판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러나 안종범 전 수석은 그래도 명색이 수석비서관이잖아요.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이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한다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집행했다고 그러면 그거 수석비서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수석비서관은 자기가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뭔가 불법, 적법 내지는 이게 그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수석비서관의 임무 아니겠어요? 그럼 보면 안종범 전 수석의 역할 이게 참으로 비판에 비참해집니다. 제가 보기에. 네, 그 애초에 그렇게 수석 역할이 잘 됐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겠죠. 자, 먼저 한번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5년 초에 그 박관천 경정이 권력 서열 이야기하면서 1위가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이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저도 그런 뭐 정윤회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랬을 때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동의한다.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그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럼 거의 최순실, 박근혜 공동정부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공동정권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변호인단이 일종의 답변서를 냈습니다. 탄핵 소추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자는 게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 반박을 핵심인 이 답변서가 오히려 지금 논란에 불씨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궤변이라고 지금 대부분의 언론이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차은택 씨 청문회 때 답변 내용을 봤습니다. 공동정권으로 자기도 느꼈다 그랬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답변서 내용 보면 국정에 관여한 것이 최순실 소위 일당들이 했다면 1% 미만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 1%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은 지금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그 한쪽의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공동정권을 느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저쪽 답변은 1% 미만이래요. 그 1% 미만이면 괜찮다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뭐 미미한 정도의 관여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10월 25일 날 1차 사과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일부 연설문과 홍보물에 등에 있어서 그 표현에 좀 도움을 받았다. 근데 그 표현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뭐 편안하게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어 선택이랄까 그 표현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최순실 씨한테 의견을 물었던 거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뭐 키친 캐비넷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동원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는 정말 국정의 이 다양한 분야, 특히 문화체육은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순실 씨가 관여를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게다가 지금 일부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자료도 최순실 씨 손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주 민감한 자료도.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 47건이 최순실 씨한테 전달이 됐고, 최순실 씨가 문화체육, 우리 이쪽 분야 말고도 또 개인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부탁을 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도 많은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쪽에서는 대통령은 모르는 사이에 최순실 씨가 범죄를 한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피해자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검찰이 확인한 건 정말 다르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어제 답변서 취지대로라면 지금 탄핵 당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당할 이유가 없다고. 헌재가 이거를 각하 또는 기각을 해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물론 야당이 수용을 하지 않아서 무산이 되고 결국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왜 국회에서 정해주시면 제가 그날에 퇴진하겠다는 입장을 왜 밝히셨는지 앞뒤가 안 맞죠. 이런 탄핵 사유에 대한 이 답변서를 이렇게 낸다면 전혀 뭐 퇴진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순실 씨도 10월 30일 날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땐 죽을 죄를 졌다고 했는데 지금 최순실 씨 태도를 보면 죽을 죄를커녕 뭐 소매치기도 안 했다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국민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거죠. 자, 기웅점. 연좌제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상당히 이게 안 좋은 뜻으로 돼 있습니다. 연좌제를 쓰면 안 되는 건데 이 연좌제로 해서 최순실과 나를 같이 묶었다. 이 얘기죠. 형사 약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헌법에까지 이제 규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여태까지 권력을 갖다 누리던 자들이 동원했다는 데서 우선에 가증스럽고요. 그다음에 연좌제라는 거는 죄 없이 어떤 인간관계, 뭐 예를 들어 친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게 연좌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죄 없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는 공모 피의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연좌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들으면서도 이제 좀 어이가 없는 게 사실 연좌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거는 이승만 정부하고 박정희 정부 때 많이 당했던 겁니다. 근데 그 피해자들이 지금 아직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연좌제 운운한다는 게 이거 듣는 피해자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교묘한 말로 이렇게 사람을 갖다 속이려고 그래서는 나중에 재판 결과도 굉장히 엄하게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 되겠죠. 제 생각에는 이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 그다음에 앞뒤가 안 맞는 논리,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했던 얘기랑 자기 이야기 뒤집는 듯한 논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무리수를 둬가면서 그렇게 몇십 페이지를 썼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정말 자기 스스로의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는 것 딱 하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지금까지 쭉 국정을 이끌어온 것을 보면 대면 보고 안 받고 뭐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계시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스스로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었는데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아 정말 맞구나라고 국민들이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번에 저 말도 안 되는 변론서를 쓴 거 보니까
자기만의 논리와 자기만의 사상에 갇혀가지고 그걸 계속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다. 나는 정말 좋은 뜻으로 했다.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문화 융성했고 경제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뭐가 죄냐. 이런 식이 돼 있어서 정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고 하는 이게 이제 뭐 정치학 용어가 있습니다만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요. 이건 좀 굉장히 좀 교활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해가지고 모든 사안, 사유, 모든 것을 헌재에 가서 다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예. 다투겠다는 거는 시간을 좀 끌어보겠다는 네. 이건 아주 얄팍한 수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헌재도 어쨌든 정치적 심판이긴 합니다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계속 사유를 밝혀서 이걸 반대하고 부인하고 계속 거짓말이라고 하면 계속 불러다가 이걸 확인해 가야 되거든요. 네. 수많이 많이 있는 그 건들을 지금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우리는 뭐 1월 말에 해야 된다, 2월 말에 해야 된다, 빨리 탄핵 심리를 끝내줘야 된다고 하지만 180일로 되어 있는 이 권고사항을 지금 훌쩍 넘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계속 길을 끌 생각도 있는 게 아니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모두 다 하나 알파에서 오메까지 부인한 걸로 봐서는 전 그런 두 가지 저는 관점으로 해석밖에는 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저기에서 안 썼지만 저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게 하나 네.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 네. 지금 왜 이런 거 법정에서 얘기하고 보면, 있죠?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최순실 씨가 지금 공소장에서 인재 재판 시작했어요 오늘. 네. 그러니까 저 재판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들 주장은 저 재판 끝나는 거 한번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고서 그게 1차 재판이라도, 그러니까 1심이라도 끝나면 그걸 보고 나서 이 탄핵 심판을 해야 된다. 네. 그걸 마침 저 헌재에서 오늘 그걸 할지 안 할지를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만약 네, 그게 네. 받아들여진다면 이 1심 재판이 언제 끝나겠어요? 와, 장담 못 하죠. 아니 1년은 넘을 거예요 최소한도. 네. 그럼 12월 20일 날 대선하는 거나 뭐 그 차이가 없을 텐데. 네. 여하튼 그거는 뭐 그런데 논의를 해보겠다는 수준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하튼 변호인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탄핵 소추 의결서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이제 헌재에서 다 하나하나 규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재판은 그 전에 안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그걸 얼마나 단축시키느냐에 이 결정의 기간이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탄핵 심판은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 재판하고는 성격이 엄연히 다른 건데요. 네. 자, 대통령 답변서에는 이른바 비선 실세에 대한 것이 아예 좀 부인하는 쪽으로 모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 측근, 그 다음에 비선 라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선인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권 개입하고 무슨 참 그 엄청난 비리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역대 정권마다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우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 장면이 2년 전 신년 기자회견인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벌어지는 장면과 어떻게 얘기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예. 여기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 당시 주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수석 비서관의 이 발언, 네. 2014년 12월 1일인가요? 정윤회 씨 문건이 11월 말에 그해 11월 말에 터져 나오면서 이제 사실을 세상을 좀 흔들면서 처음으로 이 비선 실세 문제가 제기가 되고 국정농단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많은 언론이 제기하면서 네. 또 국민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은 국정농단은 없었고 이거는 여기 문건에 있는 내용은 찌라시에 담긴 수준의 뭐 정말 하찮은 네. 소위 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라시에 들어있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문건이 유출된 건 국기문란이다 해서 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해서 초점이 문건 유출로 이제 가버렸죠. 그래서 지금 뭐 야당 의원이 되신 조홍천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 또 박한천 전 경정 이런 분들이 이제 청와대를 떠나게 되고 그러는데요.
정말 한탄스러운 건 그때 이 문건 내용을 대통령이 아니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농단을 하고 있단 말이냐 하고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면 네. 오늘의 더 큰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는데 네. 아마 대통령 그때 그 최순실 씨가 뭐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많은 일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두 재단 작업도 사실은 정지 작업은 시작됐던 시점이고 이러니까 좀 이거를 초점을 돌려라라고 돌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또 신년 기자회견 보면은 그 문건과 관련돼 있는 본인의 동생 박지만 회장에 대한 일종의 경고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살라. 이러면서 정윤회 씨와 이 박지만 회장과의 그 미묘한 긴장 관계 이제 그 문건에 담겨 있지만 네.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동생 쪽을 나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신년 회견을 하셨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헌신적으로 한나라당이 어려울 때 활동해서 한나라당을 재건하고 했던 게 2004년 4월 총선이고 천막당사 아닙니까? 그래서 네. 천막당사 정신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지만 네. 그때 거의 망할 뻔한 한나라당 121석을 안겨주면서 네. 박다르크 소리를 들었을 때 이분이 이러셨어요. 이제 기사 쓴 기억이 있는데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면 잘못이 발 붙일 데가 없다. 그게 시대 정신이고 대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그와 정반대의 소위 비밀주의와 비선실세의 농단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선 최순실 청문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지금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위증 모의 의혹에 대해서 지금 긴급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간단히 지금 김성태 위원장의 얘기를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헌영 씨는 그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사전에 정인과 협의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진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 분도 지금 참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이번 사건의 위중함에 따라서 긴급하게 전체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사정으로 인해서인지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 분도 참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한영 그리고 이만희 위원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또 소상하게 우리 의원들이 이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동료 의원이지만은 상호간에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은 앞으로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예, 오늘 이 회의가 이번 지난 주말을 통해서 저희 본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직원들의 신빙성 그리고 본 청문회 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는지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들이 지난 주말 등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언론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주는 자리로서 위원님께서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비공식적 의원들 야당 측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혀져 있었고 이러한 해명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바이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관련 당사자인 이완영 의원이라든지 이만희 의원의 일방적인 해명성 발언만 있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그 발언에 논란을 일고 내일 모레간에 언론 보도 등으로 이런 의혹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22일 날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관련 당사자인 고영태, 박은영 등에 대한 출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당사자인 정동춘을 참고인을 출석을 의결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각 당사자들의 입장 그리고 해명성 발언이 있고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상호 간의 질문이라든지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완영 의원이나 이만 의원님께서 충분히 해명하고 싶은 뜻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적절한 적절한 시점에서 그러한 절차를 갖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오늘의 의사 진행은 당일날 정동춘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의결하는 그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영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고 놀랍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따져야 될 분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인데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오늘 이 자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출석 거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영주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이영주 의원님께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위원장님께 이영주 의원님이 민주당 쪽 의견을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조율돼서 민주당 의원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그냥 의견을 말씀하는 것인지 명확히 좀 다시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개인적인 문제로 10분 뒤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석 요구 관련해서 지금 증인 채택은 일주일 지났기 때문에 어렵고 네, 새누리당 이완영, 이만희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일단 대거 불참했습니다. 아마 야당 의원들은 이 두 의원들의 일방적 해명만 듣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우려해서 불참했다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일 날 5차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같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대면하는 그런 자리를 서로 할 거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온 대로 계속 전해드리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 국장님, 지금 강국장. 예, 강 국장님. 지금 이런 말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키친 캐비넷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좀 미국 정치에서 뭐 좀 웨스트윙에서 이런 말도 쓴다고 하는데 이게 키친 캐비넷이라면 나름대로 대통령이 좀 여러 가지 사적인 인연으로 좀 자문을 구하는 뭐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근데 최순실이가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그 문제가 안 된다. 검은 커넥션을 키친 캐비넷이라고 그런 건데 국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웃기는 코미디가 된 거죠. 그 세상 천지에 돈을 긁어 모으는 키친 캐비넷이 있습니까? 그리고 재벌 총수들 불러가지고 약점이 있거나 뭐 금방 뭐 정부의 선처를 바랄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돈 내게 만들고 그런 게 무슨 여론 수렴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뭐 영어 쓰면 좀 뭐가 나아 보이는지 그것도 의문이지만 이렇게 호도하려고 그래서는 정말 이건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국민들한테 정말 분노심을 갖다 더 일으키는 일이지 용서받지 못할 이야기들을 갖다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키친 캐비넷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게 이제 정치학에서 이제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공식 내각 강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방에서 편하게 차 한 잔 마시면서 허스트네임을 불러가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빌, 클린턴 할 때는 클린턴이 미스터 프레젠트가 아니고 빌 이렇게 불러가면서 이제 정말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의견 듣고 자문 구하고 이걸 이제 키친 캐비넷이라고 하는데
키친 캐비넷을 하는 것은 물론 그렇죠. 대통령이 공식 국무회의원들이나 강요들 통해서 의견 듣는 것도 있고 정부 부처 의견 듣는 게 있습니다만 또 관저에서 필요할 때는 사회 원로라든지 정치 원로,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을 영역별로 불러서 의견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건 키친 캐비넷이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다고 퍼스트타임 불러가면서 편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최순실이 원로입니까? 최국 사람들이 볼 땐 기도 안 차가지고 말도 안 날 거예요. 이 언론 보도에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나왔고 아마 그게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내 앞에서는 눈도 잘 못 들더니 그랬죠. 밖에 나가서는 온갖 나쁜 짓, 갑질을 많이 했다.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최순실 씨가 일요일 날 오후 서너 시쯤 들어가서 상임방하고 회의도 하고 근데 본인 밥 따로 먹잖아요. 대통령은 이미 6시쯤 따로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식사하면서 편안하게 정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 거는 지금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말로 키친 캐비넷 역할을 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키친 캐비넷은 최순실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정말 관저에서 대통령과 편안하게 이 세상 이야기를 한 분들이 지금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갖다 쓴 건 정말 옹색한 거죠. 저거는 대통령의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변호사들이 어디서 이렇게 좀 한번 합병서에 이렇게 표기가 책 같은 거, 이런 데서 본 거를 차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키친 캐비넷이 되려고 그러면 우선 그 사람들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바로 검증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그거 아니죠. 그다음에 키친 캐비닛이 되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대화도 해가면서 거기서 끊임없이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리장이나 이런 사람들 증언을 보면 최순실 씨는 들어가서 뭐 김밥 사달라고 그러고 문고리 권력 3인방하고 얘기한 거는 나오는데 이 조리장 증언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겸상을 해서 식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자체는 그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키친 캐비닛이 될 수가 없죠. 그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키친 캐비닛이라는 저런 단어를 동원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용어의 어원은 원래 미국의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절인데요. 이분이 많이 못 배웠어요. 그래서 대통령 업무를 보면서 정말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정에 반영하려고 아주 식사 정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 키친 캐비넷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이제 그걸 어디서 뭐 변호인단이 써서 알고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용어를 아무나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붙여서 이게 지금 더 논란을 부추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